네, 자, 전산세무 2급 제90회 89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취소가 되면서 여러분들 간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 이론 시험 볼 때도 프로그램 설치를 하니까요. 1, 2, 1, 6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편의상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8681. 그러면 회사 코드 902번 주식회사 용마물산입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자산과 부채 유동성,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원칙, 이론 공부할 때 했던 거 조금 이제 포맷돼 버렸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자, 여러분 이론 교재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구분은 자산부채, 자본,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해서 뭐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겁니다. 총액 표시. 자산과 부채, 자본 항목을 서로가 약분, 상계함으로써 총액을 적지 않고 일부분만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핵심이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그러니까 현금의 현금성 자산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 다음에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뒤에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성이 빠른 순서로 유동성 배열이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 유동성 배열이 원칙이라고 나왔으니까.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총액주의라 그랬죠. 약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도 총액으로 해야 되고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발행가액이 아니고 반드시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삼성, SK 같은데, LG 같은 데는 좀 비싸게 팔죠. 그거는 액면가액으로 일단 자본금을 표시하고 초과된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별도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거 재고자산 어떤 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유동평균법 있죠? 요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매출 원가라든가 재고자산, 당기순이익이 순서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 교재 요거 재고자산에 가보면 있습니다. 보통은 물가 상승할 때가 많이 나오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앞글자만 따서 암기해서 이거 일일이 어떻게 시험 볼 때 이걸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물가 상승 시에는 선, 이, 총, 후. 그래서 요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유동평균법, 총평법, 후입선출법 순으로 재고 자산이 크다. 맨 앞에가 큰 겁니다. 자산이 크면 이익도 커요. 당기순이익도 똑같습니다. 선의, 총후 요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반대 개념이죠. 비용 개념이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반대, 선의, 총후가 꺽쇠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가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럼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물가 하락 시 선의, 총후,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적어진다. 꺽쇠를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선의, 총후가 반대가 되고요. 대신에 매출원가는 제일 커지죠. 자, 선입선출법이 요 식으로 해서 앞글자만 따서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선의, 총후 적고 물가 상승이 하락이냐? 상승이다.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하락이다. 반대.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은 똑같이 나오는데 매출원가는 또 거기서 반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자, 물가가 하락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 자, 아까 시험 볼 때 선의, 총, 후.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은 물가 상승 시에는 이렇게 되는데 하락이라 그랬으니까 반대. 가장 적게 되는 거,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가장 많이 되는 거 후입세출법. 요거 네 글자만 딱 적어놓고 하면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요령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유형자산이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것. 자,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더하는 게 원칙이죠.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더하고요.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자, 요거 앞에 교재에서 설명드렸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를 물어야 되죠. 건물 공사 기간이 보통 뭐 2년, 3년 막 갑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지급한 비용도 자산에 건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비용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볼 수 없는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이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용, 당연히 이거는 자산에, 건물을 짓고 있게 되면 자산에 포함되어 있죠. 건설 중인 자산에 더해줍니다. 자, 근데 유형자산이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요즘 부동산법, 부동산 규제한다고 재산세, 종합소득세, 재산세를 막 증가시키고 있죠.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이거는 취득할 때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힌트는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항목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요게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거 세무사회에 이거 복수정답이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이 사채를 2018년 4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액면가액 10만 원, 액면 이자율 8%, 유효 이자율은 이게 유효 이자율이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내렸지만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할인 발행한 거죠. 시장에 가면 보통 10% 주는데 우리는 8%만 주겠다라고 액면에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만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자, 발행을 얼마 했느냐? 92,669원. 아니, 액면가액 10만 원짜리를 92,669원에 싸게 발행한 거예요. 할인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과 요거 차이 금액 뭐 7,300 얼마 되겠죠? 자, 3년에 걸쳐서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거 표로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 표가 있죠. 자, 우선 액면가액 10만 원, 액면 이자율 8%니까 곱하기 0.08 하면 매년 결산 시에 8,000원씩 이자를 해서 총 3년 동안 24,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부담하느냐,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해서 그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 매년 8%씩 주고 거기다가 아까 요거 싸게 발행했단 말이에요. 7,300 얼마를. 그러면 그만큼 자, 이게 현재 돈 들어온 거 장부에 적혀 있는 장부에 들어온 금액은 이겁니다. 10만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액면가액은 돈은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 금액을 매년 어떻게 상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유효이자가 10%입니다. 유효이자 사채 장부 금액의 10%를 계산합니다. 92,669원이면 92,600 뒤에 소수점 반올림하면 9,267원이 됩니다. 10%니까. 여기에 곱하기 0.1.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유효이자 우리가 싸게 발행한 것까지 감안해서 액면이자 외에 요걸 빼면 9,267원 마이너스 8,000원이요. 유효이자에서 9,267원에서 표시이자 요거 8,000원을 빼면 1,267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92,669원에 요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하니까 8,000원에 요거까지 해서 9,267원 자 부담하니까
자, 요 1267원을 여기다 더해요. 그러면 93,936원이 됩니다. 다음 해는 요거에 대해서 다시 10% 9,394원 반올림 하니까, 그리고 요 금액에서 요거 빼면 1,394원 차이 금액 생기죠. 얘를 여기다가 또 더해요. 그러면 95,000, 96,000.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기가 3년이라 그랬어요. 3년 되면 얘가 원래 액면 금액이 나와야 돼요. 액면 금액 1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이게 5년 정도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요 금액이 애시당초 잘못됐던 겁니다. 유효이자율에 적용이 안 된 금액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올바르게 하면 요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92,669원. 자, 아까는 자 92,669원 돼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요게 11%를 해야 됩니다. 요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11%가 맞아요. 유효이자율이. 아까 10%였죠? 문제 주어진 거는 11%로 하면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요거에 대해서 자, 유효이자 11% 하면 요 금액에 92,669원에 11% 하면 1,194원 나오고, 요걸 빼면 2,194원 여기다 더해주고, 그러면 94,864원. 이런 식으로 3년 하면 딱 10만 원이 나옵니다. 원래 액면가액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까지 다 해서 장부 금액 10만 원이 나와야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10만 원으로 되면 자, 보겠습니다.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액면가액 10만 원, 여기 10만 원인데 발행가액은 92,669원이니까 이게 작죠. 이거 맞는 말이 되고요.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자, 2018년 12월 30일 현금으로 액면이자 8%. 예, 8,000원 맞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8%. 그 다음에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0원이다. 2020년 말. 자, 이자 비용을 다 인식하고 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 다 더하면 7,331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2,000 10만 원 마이너스 92,669원 하면 이게 7,331원이에요. 요게 할인 발행 차금 상각 3년에 걸쳐서 하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없어진 겁니다. 다 상각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얘도 맞아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2,194원, 2,400, 2,700 점점 커진다.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어떤 경우를 갖다 놔도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해서 4번이 정답으로 발표는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문제를 10%를 11%로 수정하고 나니까 7,331원 나와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0원이 된 거고, 원래 문제는 10%였잖아요. 10%로 하면 아까 7,331원이 안 나와요. 4,194원만 상각이 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남아요. 자, 원래 문제로 가면 이 문제는 정답이 2개입니다. 얘도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복수 정답이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의정정 기간 지나고 나서 이거 요구하면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이거 관공서 이런 시험 보는 기관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수험생 중에 이렇게 표 가지고 만들어서 아마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15번 문제가 지금 복수 정답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출제를 하면서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번에 사채 문제 나오면 제가 요거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거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강의를 막 지금 찍다가 보니까 자, 제가 좀 체크를 못했어요. 자, 5번 문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아까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정답이 일단 두 개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옳지 않은 것,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입니다. 자, 요거 다시 이론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이론 교재 136페이지에 이거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자, 수익 인식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 해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에어컨 판매했어요. 그러면 구매자에게 모든 권한이라든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야 매출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돈으로 장부에 적을 수 있어야 된다. 화폐 가치로 적을 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유익,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월가를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자, 원가를 측정입니다. 수익은 당연히 측정돼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체크가 돼야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에서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원가도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수익과 원가 다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구매자에게 이전되죠. 원칙적으로는 구매자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예외상입니다. 판매한 재화가 소유권이 판매자가 갖고 있을 때 어떤 거 있냐면 렌트카 있죠. 아니면 장기 할부 판매.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모든 위험과 보상은 구매자에게 이동이 되지만 자,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구매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간 사람이 그 위험이라든가 보상이 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틀린 거죠. 판매자가 아니고 구매자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은 제조원가 및 재고 자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2020년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료가 보니까 기초재고, 기말재고인데 제공품과 제품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제품 계정. 예를 들어서 제품 계정에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제품 1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제품은 반대로 적겠죠? 기말 200만 원. 자, 요거는 다 적었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여기 있어요. 우리 상품 계정 있죠? 1급이나 2급 배울 때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매출원가. 그 공식대로 되는데 순매입 대신에 여기는 제품이니까 직접 제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품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온 제품이 들어와야 됩니다. 완성품. 자,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온다 그랬죠? 원가액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제공품명,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기 총제조 비용에 기말 제공품 빼면 완성품이 나오고 그 완성품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자, 기말 자료는 있어요. 기말 제공품 200만 원, 기초 제공품 50만 원.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1,050만 원입니다. 자, 제조 비용 1,050만 원. 그러면 요거 더하면 1,100만 원이 되겠죠? 자, 대변도 1,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빼면 900만 원이 되겠죠. 요 900만 원이 완성품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매출원가 공식대로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대신 여기는 제품, 제공품에서 넘어온 완성품 그러면 더하면 1,00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200만 원 요거 빼면 매출원가는
그렇죠. 8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거죠.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물 관리 부문은 건물은 면적, 예, 면적. 노무 관리 사람 관리하는 비용 직원이 많은 말수록 많이 나가겠죠. 종업원 수 맞죠. 검사는 검사 수량, 검사 횟수, 검사 시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구매 부분은 제품 구매 횟수, 구매 가격, 요걸 기준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 주문 구매 횟수, 구문 수량, 요거는 기계는 여기 엉뚱한 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주로 가는 게 전력량. 그럴 때 계산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합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주식회사 한국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요것만 나오면 머리 아파하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이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201페이지에 있죠.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아이스크림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절 상품 여름철에 빨리빨리 생산해서 한꺼번에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원가를 알아야 판매 가격을 정하죠. 근데 문제는 전기세, 수도세, 이 고지서는 다음 달에 나와요. 자, 우리가 작업한 거는 다 나오는데 전기세 안 나오면 제조간접비 이거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 금액으로 일단 했다가 나중에 차이 생긴 건 더하거나 빼자. 그래서 연간 제조간접비 금액 예상액의 자 기준 뭐 직접 노동시간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비로 한다든가 나오겠죠. 그 연간 예상을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가 구할 거 예정 배부액은 아까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데 뭐에다가 예정 배부 기준의 예정 발생액이 아닌 실제입니다.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한다. 1000시간 나왔다. 실제 1000시간은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일한 시간 나와요. 그러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말일날. 근데 뭐가 안 나와? 고지서가 전기세 고지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 전기세 노무 시간 1시간당 보통 50원 들더라. 요 시간당. 그러면 일단 예정 우리 뭐 몇 년 동안 해봤잖아. 요걸로 일단 해. 그러면 이게 바로 예정 배부액입니다. 그러면 5만 원이 되겠죠. 요걸 했다가 나중에 예정 배부액, 실제 배부액 비교해서 자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실제가 더 많아요. 그럼 예정을 적게 한 거다. 근데 실제가 적어요. 아 그러면 예정을 과대 너무 예측을 심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자 여기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 시간당 5,000원입니다. 예정 배부율은 계산이 주어졌습니다. 실제 작업 시간이 1000시간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러면 실제 작업 시간 1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시간당 5,000원 그러면 얼마예요? 500만 원 나오겠네요. 5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입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 원 과소 배부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예정 배부로 일단 장부를 마감하고 제품 가격을 만들었는데 얘가 과소 배부됐다 이 말입니다. 과소. 500만 원이 적게 한 거다. 얼마? 200만 원. 그러면 실제가 얼마 나왔다는 소리예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나왔다는 소리죠. 더하면 실제 나온 거는 700만 원 제조간접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1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9번 문제. 자, 요거 종종 나오는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문제죠.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한 번 더 이론에서 다뤘던 거 복습합시다. 개별, 종합. 개별은 대표적인 게 조선업, 배 만드는 거.
LNG선 요즘 뭐 주문 많이 들어왔다고 카타르에서 항공기 보잉사 같은데 아파트 건설.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여기는 없네. 식품 가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정유, 종이, 밀가루, 시멘트 한두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 다음 원가 요소의 구분. 여기는 직접비, 제조간접비에서 제조간접비 아까 배부하는 거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앞에서 배웠죠. 직접 배우법, 상호 배우법 막 이런 거. 근데 재료비와 가공비로 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그리고 얘기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기말 제공 구하는 거. 여기는 제조간접비, 개별원가 계산은 배부하는 게 핵심.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아까 선박, 각각의 선박에 따른 작업 지시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장부가 다 선박마다 장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공정별로 들어갑니다. 대량 생산이니까 작업 공정별로.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 봅시다.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1번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에 원가를 집계 하나, 종합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 합니다. 이거는 작업별로, 선박별로, 이거는 공정별로 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 한 방에 구하고 월말 제공 환산량만 대입하면 다 나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 하나, 종합원가는 작업별로. 이거 뭔가 이상하죠? 뒤바꿔 놨습니다. 공정별로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작업별로 하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게 핵심이고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고요.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선박별로. 종합원가는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업종.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고 가공비는 걸쳐 균등하게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라. 기초제공품 0개, 단기 투입량 600개, 기말 제공품 400개, 완성도 60%. 자, 이거 공식 제가 갖다 놨습니다. 월말 제공품을 구하는데 평균법, 선입선출법 말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자, 여기서는, 자, 평균법 공식을 갖다 놨는데, 우리가 구할 거는, 자, 뭐예요? 완성품,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미완성된 것까지 다 해서, 원래 완성된 거에 미완성, 월말 제공까지 해서, 완성된 걸로 환산해라. 자, 완성품 수량의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이죠, 월말 제공품은. 요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해서, 각각의 재료비와 가공비가 몇 개씩 됐느냐. 이걸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월말 제공품 전체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수량, 요거는 금액.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월말 제공 환산량 하면 월말 제공품 금액이 나오는데 시험 볼 때는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 요 시험 문제만 많이 냅니다. 요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재료비부터. 완성품 수량, 근데 완성품 수량이 안 주어졌어요. 만들면 되죠. 총 기초 제공품은 없어요. 근데 단기 투입이 600개, 미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미완성된 게 400개 빼면 200개, 완성품 수량은 200개죠. 완성품 수량은 200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완성품 수량 200개 플러스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400개, 완성도, 근데 여기 재료비는 아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다. 재료는 다 들어간 거예요. 100%. 완성도가 100%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100%니까 월말 제공 수량 400개. 그대로 갑니다. 그럼 600개가 되죠. 재료비는 완성된 걸로 환산을 했더니 600개가 완성이 됐더라. 자,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200개 플러스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작업 진척도에 따라 진행된다 그랬는데 완성도가 60%예요. 그러면 400개 곱하기 0.6은 240개죠. 그 다음에 요거 200개, 240개 하면 440개. 자, 그래서 600개에 440개.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원가회계 끝났고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영세율, 면세. 자,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한다. 이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면세 업종에 보면 뭐 출판,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또 학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책 살 때 부가세 별도 아마 기억이 없을걸요? 그거 받으면 불법입니다. 면세 업종은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출판사에서 책을 인쇄사에서 인쇄를 해서 제본해서 넘어와요. 근데 거기는 부가세 냅니다. 왜? 인쇄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는 주고 그 준 부가세는 우리가 대급금이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아니 나는 면세 포기할래. 면세 포기하고 부가세 사업자가 될래. 그러면 포기를 신청합니다. 받아줍니다. 너 대신에 3년간 다시 신청 안 돼. 자, 집 나간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출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모르겠는데 나 집 나갈 거야. 가라 그래요. 대신에 나가면 못 들어와. 뭐 실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진 않겠지만 자, 3년간은 다시 면세로 돌리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포기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 건지. 자, 그 다음에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 간접 수출이 있죠. 우리가 직접 수출하기에는 대기업은 되는데 영세 기업들은 해외 수출할 때 수출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서류를 작성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천에 가보면 많습니다. 이 대행사들이 물론 서울에도 있고 이런 대행사의 수출 대행사에 맡깁니다. 우리 직구할 때 영어도 모르니까 대행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있죠. 자, 간접 수출할 때 국내 거래 이 업체에다가 물건을 넘겨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수수료 주거니 받거니 전자세금 계산서 다 발행해야 됩니다. 자,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네요. 자,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불완전 면세입니다. 자,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면세제도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인쇄사에다 준 부가세는 환급을 못 받아요. 대신에 우리가 팔 때는 물론 부가세를 안 받으니까. 자, 완전한 면세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면세는 불완전 면세 형태고요. 완전 면세는 영세율을 적용한 업체입니다. 영세율을 적용한 업체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예요. 부가세 사업자인데 면세업자는 그 부가세 등록증 안 나오고 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부가세를 내긴 내는데 0%를 내요. 납부할 거는 0%. 근데 환급은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책을 인쇄해서 해외에다 수출하는 영세 매출을 한다. 부가세 환급 받고 해외에 파는 거는 0%에서 납부 안 하고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 이거 다 하는 거죠. 완전 면세제도입니다. 영세율이. 근데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완전 면세 형태이다. 이게 뜰린 거죠. 요거는 영세일 때입니다. 영세 사업자. 면세는 불완전 면세. 요게 들어가야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게 원칙 맞습니다. 자, 일단 개업을 하고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도 됩니다. 식당을 차리는데 20일 만에 뭐 에어컨 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안 끝나잖아요. 근데 에어컨 들어오면 그거 세금계산서 받아서 나중에 환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어디 여기 없나? 예. 아, 여기 있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없다. 얘가 틀린 겁니다. 이거 받아줘야 됩니다. 아직 가게 오픈도 안 했지만 사업자 등록증
먼저 뗄 수 있습니다. 가면 뭐 3일 이내에 그러지만 당일날 다 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다 나와요. 자, 요거 20의 1 기준 맞고요. 그 전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계산서 받았다가 환급 받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은 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사업장이 2개예요. 사업자 등록증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신고하는데 뭐 따로따로 하려니까 번거로워. 신고, 납부, 환급은 우리가 한 군데서 하겠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총괄 납부 말 그대로, 자, 신고와 납부는 우리 한 군데서 하겠다. 주사업장에서. 이거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외에 또 하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여기 있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뭐냐면 여러 개가 있어. 에이, 다 통일해.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자, 3번, 4번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죠. 자,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법인 사업자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저염의 용의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포함해서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자, 이게 최근에 바뀌어서 면세 포함. 그전에는 면세 아닌 그냥 일반 재화나 용역 공급이 3억 이상인데 면세 포함이 이제 3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 묻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뭐 금액이 틀렸다거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금액은 예전에 거는 삭제가 안 돼요. 새로이 그 똑같은 거를 날짜만 달리해서 수정사유 적고 금액에 마이너스 표시하면 퉁쳐서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자, 맞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3억 이상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나는 3억 이하야.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아유, 써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편하네. 요거 3억 이하지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3억 이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국세청에서도 생큐예요.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있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단 요거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전송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개별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쓸 경우에는 그날 바로 전송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퇴근 전에. 한꺼번에 하루치. 자, 안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전송 안 하면 전송, 미전송, 가산세, 지연전송 가산세 물게 됩니다. 사장님이 아주 이뻐해 줍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돈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요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득세 안에는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이나 양도소득. 자,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소득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매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자, 근로자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1월 달에 신고하면 끝인데 그거 외에 은행에 적금을 부어놨더니 이자가 붙었다든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을 받는다든가 연금을 받는다든가 기타 뭐 사업소득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종합소득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세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는 분류과세라고 그러는데 야, 뭐가 다르냐? 요거는 대부분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근데 퇴직, 1년에 한 번씩 퇴직할 수는 없죠. 퇴직소득은 대부분이 한 번으로 끝입니다. 양도소득, 양도에서 아파트 차익을 남겨서 양도 차익이라고 그러죠. 그 뭐 아파트 매년 사고 팔지는 않죠.
일회성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걸로써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배당, 사업, 그 다음 기타 소득, 그 다음 뭐 다 들어가죠. 퇴직소득은 자, 종합소득이 아니다. 제가 학교에 6년 전인가 명퇴할 때 퇴직소득 요거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요 표가 또 쓰입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유, 이거 답이 나타나 버렸어요.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안 줬네. 그냥 그대로 갑시다. 종합과세 제도용으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복수정답이 나왔습니다. 거주자의 모든 소득이다 하면 아까 퇴직소득, 양도소득 얘는 종합소득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보통 일회성이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러면 얘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이 돼요. 얘대로 하면.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모든 소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냐면 여기 분리과세라고 돼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분리과세. 요것만 따로 그냥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안 하고. 그래서 얘는 그 틀린 말이 되고요. 자,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소득세는 사업 개업 폐업이 아니라 배당소득 개업 폐업. 근로 월급쟁이가 무슨 뭐 개업 폐업이 아니죠.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지. 자, 이러한 것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 되고요.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럼 근로, 기타 사업 소득인데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연말정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연말정산 문제 풀면은 자, 모든 소득을 회사에서 준 모든 소득을 다 나열합니다. 모든 소득을 다 열거합니다. 그래 놓고 뭐 식대, 차량 유지비, 뭐 자녀 뭐 지원금, 학비 지원금 다 해놓고는 요거는 과세 대상이야. 과세. 요 차량 유지비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야. 비과세. 다 열거해 놓고 과세다. 얘는 비과세다. 요렇게 하는 게 열거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해놓고. 자, 그래서 적용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자, 배당, 연금소득 빼고 근로소득은 맞아요. 근데 기타 소득, 사업소득은 모든 거를 열거주의 다 해놓고 얘는 소득이다, 과세다, 비과세다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퇴직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란 말이 없으니까 얘네들도 열거해놓고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애매하게 출제가 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로소득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하면 이 보기는 맞아요. 근데 근로소득 외에 나머지들은 뭐 총괄, 포괄주의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얘도 틀린 거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제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각각 나중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 보면 집으로 날라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근거로 해서 국세청에서 보냅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복수정답 1번, 3번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제 출제 오류가 한 2문제 정도 앞에 살짝까지 한다면 조금 너무 급하게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하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